먹방! 역사의 여러분의 먹방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쌤과 함께 드디어 단거나 개념 완성 역사2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이 역사2의 내용은 우리나라나 세계사나 근현대사 파트를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시작점이 누구다? 흥선대원군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짜잔! 먼저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으로 나뉘는데 국내 정책은 내정을 개혁하는 거야. 자, 목표는요. 왕권 강화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부족했던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게 있겠죠. 그럼 이제 국외와 관련된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은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세국 정책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대표적인 사건인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요. 시작! 자, 얘들아, 쌤과 함께 이 흥선대원군의 각종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국내와 국외의 정세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국내는요, 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기였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국외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도 정치기일 때, 자, 청나라는 영국하고의 아편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본 같은 경우도요. 미국 페리 함대의 무력 시위에 굴복하게 되면서 미일화친 조약을 미국과 맺게 되죠. 그러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철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1863년에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겠죠. 고종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각종 정책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는요, 세도 정치에 의해서 자, 왕권이 약화되어 있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도 가문이 지방 수령 자리를 매간매직하게 되면서 지방 수령들이 탄간오리로 변하게 되고요. 이 탄간오리에 의해서 백성들의 수탈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죠. 제일 심각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다? 황곡이라는 제도가 고리대화됐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어수선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국외를 보도록 할게요. 난징조약과 미일화친 조약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일본이 개항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 그 다음에 자, 이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연해주 땅을 얻게 되면서 이제 조선을 넘보는 남하 정책을 피게 돼요.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있다면 자, 여기가 연해준 거야. 원래 청나라 땅인데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서 남하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이제 간섭하려고 이제 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연안에 이렇게 서양의 배가 출몰하게 됩니다. 자, 모양이 다른 배이다라고 해서 이양선이다라고 해요. 뭐라고도 한다?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배하고 다르죠. 너희들 사극을 봐봐. 사극을 볼 때 그 사극에 나오는 배하고 이 서양의 배는 그 모양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바다에 자꾸만 서양의 배가 나타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모양의 배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들이 그 SF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만약에 외계 우주선이 우리나라 지구에 나타나 두렵지 않겠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중국이 개항을 했대. 일본도 개항을 했대. 그 소식이 들리니까는 불안감이 되게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국내의 정세를 알게 되면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거, 하나는 외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거는 세도 정치 이후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없애는 개혁을 주력했던 거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관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요. 자, 국내의 내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정개혁의 목표는 두 개입니다. 세도 정치에 의해서 약화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에 의해서 자 백성들이 세금을 내긴 하지만 중간에 탕간놀이 다 착복하는 거잖아. 다 중간에서 뛰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은 부족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세금을 중간에 다 착복한 거야.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목표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먼저 왕권 강화책이 있습니다. 너희들 세도 가문이 어디를 장악하면서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상설기구화된 비변사는 자 고위의 관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행정, 군사, 재정 모든 일들을 논의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비변사 때문에 왕권이 더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해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안동 김씨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던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고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킨 거야. 강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니까는 이 세도 정치기에 세도 가문이 얼마나 이제 세력이 셌냐면 궁궐과 세도 가문의 집의 크기가 거의 삐까삐까해. 그러니까는 왕실만이 얘들아 99칸 너머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세도 가문은 얘들아 말이 안 나온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99칸, 99칸의 집을 짓긴 지어. 근데 99칸인데 꼭 1000칸 같은 느낌? 우리가 그러잖아. 3마리 같은 1마리 주세요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뭐 달라 그러면은 아유 2마리 같은 1마리 주세요 이러잖아. 마찬가지야. 궁궐 같은 거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요. 왕권이 강화됐어.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어? 왕이 사는 곳은 너희들하고 달라. 그런데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나서 다시 짓지 않았었어요. 그냥 폐허로 놔뒀단 말이야. 그래서 왕들이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 창경궁, 뭐 경궁 이런 거 얘들아 경희궁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긴 좀 규모가 작았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정궁인 첫 번째로 지었던 궁궐인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중건은 다시 짓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궁궐을 다시 지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가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면 100만원짜리 지폐를 만든 거야. 그래서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지폐를 발행합니다. 근데 갑자기 얘들아 100배 가치가 나오는 지폐가 나오게 되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면 누가 힘드냐면은 가난한 서민들이 힘든 거야. 봐봐. 갖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가 상승해. 그럼 어제는 10,000원을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이제는 10,000원을 가지고 짜장면 반 그릇도 못 먹어. 백성의 삶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납전은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돈이라는 거야. 기부금. 양반들한테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해요. 그 다음에 경복궁을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농사가 바쁜 농번기에도 백성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 경복궁 중건은 양반도 싫어했지만 백성들도 싫어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좀 이제 흥선대원군한테는 아쉬운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통치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을 이 흥선대원군 시대에 맞게끔 다시 편찬합니다. 그래서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그러다가 영조 때 경국대전을 영조시대에 맞게끔 속대전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정조임금 때 다시 대전 통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고종임금 때죠. 대전 회통으로 다시 편찬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통치 제도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왕권 강화 정책을 보았다면 이제 국가 재정,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한 노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삼정이라는 것은 토지와 관련된 전정, 자, 군정, 우리가 군포 내는 거, 그 다음에 황곡이 있죠. 그래서 전정 같은 경우는요, 양반들이 숨겨놓은 땅을 찾기 위해서 밭전자야, 밭을 다시 측량을 해요. 다시 재는 거야. 여기 한 평 땅이에요 했는데 봤는데 100평 같은 거야. 이게 한 평이야? 다시 이제 100평인 거야. 100평이네. 그래서 100평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땅을 찾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군정은 여태까지 이제 군포는 누구만 냈냐면 군대에 갈 수 있는 성인, 농민, 남자, 상민이라는 계층들만 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양반한테도 군포를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호포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조선시대에는 양반이냐 쌍것이냐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군포를 내느냐 마느냐로 구분이 돼. 근데 흥선대원군 때부터 쌍것이든 양반이든 다 군포를 내. 양반의 입장에서 어떤 거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포제는요, 양반들이 싫어했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피디님 이해 가시죠? 얘들아, 피디님이 이해가면 전국이 다 이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황곡은요,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의 수령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돈 좀 있고 백성들한테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골에서 명망이 있는, 그러니까 돈 욕심을 안 부리는 정말 청렴한 명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창제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삼정의 문란이 얘들아 없어지게 되면 국가 재정이 확충되겠죠. 왜? 탕가놀이들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자,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받고 군역을 면제받았던 서원을 그때 전국에 미친 듯이 많이 깔려 있었어. 그러니까는 한 집 걸로 한 집이 서원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았어. 그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서원이 붕당의 근거지이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수탈하는 근거지이자, 면세와 면역이야. 세금 안 내. 근데 이거 정리하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서원의 타이틀이 없어지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확충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런 말을 해요.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공자는 유학을 만든 사람이고 유학을 공부하는 곳이 서원이잖아. 그러니까는 요 공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얘들아 서원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 개혁의 목표야 왕권 강화, 국가 재정 확충, 재정은 돈이야. 이게 바로 내정 개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내정 개혁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숙종 때 만들었던 상평통보라는 엽전의 100배 가치를 하는 바로 뭡니까? 당백전이 되겠습니다. 자, 당, 백. 그래서 당백전인 거야. 그래서 요 화폐, 요 동전, 요 모습이 나오면 아하,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만든 새로운 화폐구나. 물가 상승을 만들어서 백성의 삶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내정 개혁과 관련된 내용 공부했습니다. 자, 얘들아, 계속해서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무엇이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외국과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않겠다, 싫다. 아하. 자, 그러면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사건은요, 어떻게 된다?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를 물어보는 케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먼저 어떤 사건이 있냐면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권력을 장악하잖아. 그리고 나서 3년 뒤인 1866년에 그때가 병인년인 거야. 병인년에 천주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인 신부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때 처형당해요. 그래서 프랑스인 신부, 그러니까는 자, 천주교가 조선 후기에 자, 스스로 자생적으로 조선에서 믿어졌다가 나중에 이 흥선대원군 때쯤 되게 되면은 수많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선교사의 역할로 국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인 신부가 이 조선에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처형당하지 않았던, 간신히 살아남았던 신부 중에 한 명이 프랑스로 가가지고 우리 프랑스 국민이 조선에서 죽었어 라고 알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같은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병인 박해 직후라고 보면 돼요. 자, 미국의 장사하는 배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는데 얘네가 자,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와 무역하자! 통상을 요구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당시 평양을 다스리던 관리가 박규수라고 해서 이 사람은 외국과 수교하자 개화정책, 통상 개화파였던 거야. 근데 박규수가 봐도 얘네들이 이상한 애들인 거야. 자, 무역을 하자라고 했는데 대동강을 막 거슬러 올라왔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물도 부족한 거야.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박규수와 평양 사람들이 되게 잘 대해줬단 말이야. 근데 막상 얘네들이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좀 살아나려고 하자. 자, 평양에 내려가지고 이 대동강 주변의 민가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선생님같이 이쁜 여자한테 몹쓸 짓을 하고 얘들아 진짜 막나니 짓을 한 거예요. 너무나 분노에 차잖아. 그래서 끝내는 자, 이 박규수의 명령하에 불질러! 라고 해서 명령하에 얘들아 이 평양 국민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 같은 해에 자,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에 알려졌다라고 했잖아. 프랑스 함대, 군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왜 강화도일까요? 얘들아, 강화도는 한강이 끝나는 곳이야. 결론적으로 강화도를 통해 한강을 타고 올라가면은 수도인 한양, 한성, 서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하죠. 그래서 그 경과는 자, 정족산성에서 우리의 양원수가 이끄는 군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퇴각하던, 후퇴하던 이 프랑스군이 그 당시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왕실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궐에도 하나 있지만 강화도에도 하나 있는 거야. 거기에 있었던 각종 서적과 문화재를 약탈해서 돌아가요. 이때 약탈된 게 뭐가 있냐면 의궤가 있어요. 의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의궤는요. 왕의 결혼식, 왕과 왕비가 결혼하는 거, 또 뭐 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게 다 약탈이 된 거야. 그래서 의궤는 유네스코에 의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거야. 근데 그게 약탈됩니다. 너무나 좀 안타깝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1868년에 동일의 상인인 오페르트가 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야. 그러면 고종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남영군의 무덤을 파헤치고 통상을 요구하려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이잖아. 동양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동양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이집트의 투탕카멘 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왕의 할아버지야? 하면 그분 부하가 많겠네? 이런 얼토당토도 않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걸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조선시대 무덤 중에 미이라가 되게 많이 발굴이 된다? 그거 아세요, 피디님? 그래서 뭐 파평 윤씨 가문의 여성인데 난상 끝에 죽어가지고 애하고 같이 이제 임신한 상태로 뭉치고 이런 게 미이라로 다 발견이 돼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외가댁 같은 경우는 정말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 묘를 쓰는 곳이야. 그래서 친척분이 돌아가실 때 그 묘 쓰는 걸 봤어. 얘들아, 그냥 나무관을 묻는 게 아니라 그
회반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석회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시멘트로 덮어요. 거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안쪽이 밀봉 상태가 되는 거야. 진공 상태. 그래서 미라가 되는 거야. 그 소리는 뭐야? 저 무덤을 캐다 보면은 시멘트로 덮인 관이 나오는 거잖아. 그 돌 같은 걸로 덮인. 그게 얘들아 깨지겠니? 안 깨져서 한밤중에 도굴 하다가 돌 깨지는 소리에 선생님 여기 가봤거든? 정말 조용한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이야. 마을에 들려서 왕의 할아버지면 돼? 뭐지? 이러고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자, 조선 사람입니다. 묘, 조상의 묘에 대해 갖는 마음이 남다르단 말이야. 왕의 할아버지야.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야. 얘들아,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관을 써서 최고의 명당터로 찾은 곳이야. 거길 건드렸어. 흥선대원군이 완전 열받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 무엇이 일어납니까? 1871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해서 미국이 또 강화도를 침략해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최대의 함대, 군함을 보내요. 자, 그런데 조선이 끈질기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어제연의 부대가 강성보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거의 이긴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뭔가 전쟁이 끝나면 이제 조선이 나와서 전쟁이 이렇게 돼서 우리 어떻게 하는데 조선이 아무 액션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이 당황해. 돌아가요. 그러면서 끝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요게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미양요가 끝나자 흥선대원이 생각을 한 거야. 병인양요, 오페레타 도굴 사건, 신미양요. 서양 것들은 이게 교류할 만한 애들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건립한다? 척화비를 건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시적으로 서양 세력을 막아낸 거는 대단한 거야. 응? 왜냐면은 이 당시쯤이 되면은 자, 청나라도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영국하고 난징 조약을 맺었고 자, 일본도 미국하고 얘들아 미일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로 이 서양 세력을 막아내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조선은 그래도 막아냈단 말이야. 자,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그 당시 세계의 물결 중에 하나였던 근대화 물결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세계 정세가 근대화인 걸 잘 몰라. 그래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끝내는 운요 사건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나오게 되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도 봐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강화도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병인양요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의 부대가, 신미양요는 광성보에서 어제연의 부대가 싸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강화도를 따라 올라가면은 어디 가는 거야?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강화도를 침략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가져간 외규장각의 의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일이 그림을 그린 거고요. 굉장히 멋져. 자, 그래서 끝내는 이게 우리가 프랑스하고 협상을 해서 다시 되찾아온 것도 아니고 프랑스가 우리 한국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건데 임대하는 형식으로. 쉽게 말해서 내 집인데 내가 거기를 임대로 살아야 돼. 짜증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척합입니다. 너희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비석 몇 개 배우는데 조선시대의 비석으로는 탕평비하고 척합이 정도예요. 탕평비하고 척합의 차이점은 탕평비는 모자 쓰고 있고 척합이는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척합이 나와 있는 요 한자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 양, 이, 침범이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자, 비전, 전쟁을 아니한다라는 거야. 아니하고 화해하면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자, 주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이라는 거야. 나라를 파는 거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화친하는 걸 배척하는 비석이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척합의까지 보았는데요. 척합의의 이 내용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자는 몰라도 돼. 한자는 몰라도 되지만 요 내용들에서 자, 화친을 주장하는 건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거에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은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과 관련해서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비변사 폐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드디어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기 시작합니다.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척합의 건립이다라는 거, 척합의 건립이 제일 마지막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치킹! 자, 얘들아, 쌤과 함께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된 이 화폐는 물가 상승을 초래해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죠. 그러면서 백성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 화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원납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화폐, 바로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거는 당백전이 되겠습니다. 원납전은 원하는 사람이 내는 기부금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친 침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더니 왜 규장각 도서? 뻔히 알겠죠.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약탈당했던 왜 규장각 도서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297건이 임대 형식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 양요가 되겠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의 이름입니다.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자로 적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자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건 나라 파는 것이다. 매국이다. 서양 오랑캐라는 단어에서 아하, 척합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안녕! 개념 테스트 확인해주세요.